영국 남부의 시골 마을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폭설. 도로는 끊겼고 난방은 멈췄으며 고령의 노부부는 점점 차가운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식 바닥 난방 온돌이 들어온다.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역 난방업자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 한국에서 건너온 단 하나의 난방 기술이 얼어붙은 마을의 겨울을 완전히 뒤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폭설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온돌이 세계 최고의 난방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영국 마을의 온돌이 불러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듀퐁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문화 섹션을 담당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유럽 곳곳을 다니며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도착한 곳은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영국 코츠월드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날 마을은 폭설에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조차 이런 눈은 마을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삼키고 오래된 돌담 위로 두껍게 쌓여 있었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걸어가던 중 수백 년은 좋게 됐을 법한 돌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집 앞에는 두 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두터운 외투를 입었음에도 몸을 떨고 있었죠. 제임스와 마거릿 부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제임스 씨가 집 안으로 저를 안내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바깥보다 조금 나을 뿐 실내 온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낮았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라디에이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거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지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폭설 때문에 올 수 없다는 연락만 받았죠. 전기 히터로 버티고 있지만 돌로 된 벽은 열을 전혀 머금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든다는 말에 저는 그들의 손을 바라봤어요. 마디마다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거리 씨가 소개했죠. 딸의 남편 지훈이라고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온 사위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제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지난 겨울 폐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영국 의사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다는 점을 반복해서 경고했죠. 특히 노인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훈 씨는 한국식 바닥 난방, 즉 온도를 제한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바닥에서 열을 내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바닥이 따뜻해야 관절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쉽다는 거죠. 그의 부모님도 80이 넘었지만 온돌 덕분에 겨울을 무리 없이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제임스 부부도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겨울의 고통이 너무 컸고 이번 폭설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추위 속에서 떨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그들을 움직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혁신 기술을 봐왔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한계를 드러냈거든요. 더구나 이 집은 수백 년 된 돌집입니다. 단열 구조는 현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게다가 지금은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런 조건에서 바닥 난방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바닥 아래에 파이프를 깔고 온수를 흘려보낸다는 방식 자체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돌집에서, 이 혹독한 날씨 속에서 그것이 정말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돌벽, 얼어붙은 라디에이터, 창밖으로 끝없이 쏟아지는 눈.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바닥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발밑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돌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는 발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했죠. 지훈 씨는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이미 마을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하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이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 제 역할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저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사 현장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3명이 이미 집안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 거의 없었고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며 움직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돌바닥을 걷어내는 작업이 먼저 시작됐어요. 전동 공구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바닥이 한 조각씩 들려나갔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축축하고 어두운 흙바닥이었죠. 차갑고 습한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무심코 쪼그려 앉아 그 바닥을 손끝으로 눌러봤습니다. 순간 차가운 습기가 손가락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손을 얹은 것처럼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그 감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손을 떼고 일어섰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갑게 얼얼했어요. 그때 문득 노부부의 손떨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매일 밤 이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을 겁니다. 지훈 씨가 말했던 의사의 경고가 새삼 실감났죠.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위협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작업을 이어갔어요. 먼저 바닥 전체에 방수 처리를 한 뒤 단열재를 펼쳐나갔습니다. 두께가 꽤 두꺼운 은색 판이었는데 하나하나 정확히 측정해서 끼워 넣었죠. 그 손놀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장인이 나무를 다루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단열재 위로 온수 파이프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파이프가 일정한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기술자는 간격을 재고 또 재면서 파이프를 고정했죠. 그 간격이 균일했고 곡선은 매끄러웠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창밖에서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성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다른 이는 창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난방업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톰슨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더니 입맛을 다셨죠. 바닥 난방은 이 지역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돌집은 열을 잡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죠. 온수 파이프를 연결하고 고정하고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반복됐어요. 그 조용한 집중력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끝없이 내렸고
마을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그 소리와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묘하게 대비를 이뤘어요. 저는 노트에 장면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손길이 정말 이 얼어붙은 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차가운 습기가 스며있던 바닥 위에 과연 따뜻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차가운 감각만큼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어요. 챕터 3- 낮게 흐르는 열의 설계. 공사 이틀째 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른 집들의 난방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집에는 라디에이터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주철 라디에이터부터 현대식 판형 라디에이터까지 종류는 다양했지만 작동 원리는 같았습니다. 한 집을 방문했을 때 라디에이터 바로 앞은 따뜻했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온도가 확 떨어졌어요. 방 한가운데는 쌀쌀했고 창문 근처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죠. 열은 위로만 올라갔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따뜻한 공기를 계속 상쇄시키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 돌집들은 단열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 벽은 두껍지만 단열재가 없었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라디에이터가 아무리 열을 내도 그 열은 돌벽과 창틈으로 계속 빠져나갔죠. 오후에 노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이제 온수 파이프 위로 열 전달층을 설치하는 단계였습니다. 얇은 금속판 같은 것을 파이프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있었죠. 작업을 지켜보던 중 기술자 한 명이 잠시 손을 멈추고 제게 설명해 줬어요. 이 금속판은 열을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파이프에서 나온 열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바닥 전체로 균일하게 퍼지도록 돕는 거죠. 그 위로 다시 시멘트층을 부어 마감하면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방 장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식 라디에이터는 한 지점에서 강한 열을 내지만 그 열은 공간 일부만 덮입니다. 반면 한국식 바닥 난방은 약한 열을 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강한 한 점이 아니라 낮게 깔린 넓은 면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열재의 역할도 달랐어요. 영국식 난방에서 단열은 부차적이지만 한국식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열이 위로만 향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두께도 두꺼웠고 방수 처리도 철저했습니다. 기술자는 도면을 펼쳐 보여줬어요. 온수 파이프가 그려진 선을 따라가니 방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프 간격도 정확히 계산돼 있었죠. 온도가 높아야 할 곳은 간격을 좁게,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는 곳은 넓게 배치했어요. 저는 그 체계성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이프를 깔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열의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공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거였죠. 폭설 속에서도 열이 빠져나갈 틈을 먼저 막고 그 다음 균일한 온기를 만드는 방식. 이건 혹독한 겨울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열의 설계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낮게 흐르는 열이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챕터 4- 반발의 목소리. 설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역 난방업자 톰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주민 서너 명이 함께였죠. 그들은 눈 쌓인 마당에서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슨은 팔짱을 낀 채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난방 설비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수리부터 보일러 교체까지 마을 사람들이 난방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이가 바로 그였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닥 난방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특히 이런 오래된 돌집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돌은 열을 머금지 못하고 바로 식어버린다고 강조했죠. 아무리 바닥을 데워도 돌벽이 열을 다 빨아들일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나이든 여성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자기 집도 수백 년 된 돌집인데 라디에이터로 버텨왔다고 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익숙한 방식이라고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였죠. 또 다른 남성 주민은 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실패하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 했어요. 차라리 새 보일러를 사고 라디에이터를 교체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톰슨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식 난방이 한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환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집 구조도 다르다는 거죠. 같은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된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기자로서 중립적 시선을 유지하려 애썼죠. 그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우려였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틀 전 손끝으로 눌렀던 차가운 바닥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축축하고 얼어붙은 습기. 노부부가 매일 밤 떨어야 했던 손. 의사가 경고했던 건강 위협.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침착한 손놀림도 기억났어요. 정확히 측정하고 균일하게 배치하고 철저히 점검하던 모습. 폭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집중력. 톰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건 실패할 거라고, 돌집은 열을 잡지 못한다고, 바닥 난방은 이 지역 방식이 아니라고 반복했어요. 주민들도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에게 변화란 두려움이었고 낯선 방식은 위험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랜 경험을 가진 지역 전문가의 우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편견일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눈발이 더욱 심해지며 시야를 가렸어요. 마을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시공이 완료되고 첫 가동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거라고 지훈 씨가 말했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톰슨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돌집이 정말 열을 잡지 못한다면요. 그 의문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5 폭설의 밤, 첫 불빛. 폭설이 절정에 달한 날 밤, 저는 노부부의 집에서 첫 가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마을 전체가 얼어붙는 밤이었죠. 오후부터 마을 곳곳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집의 보일러가 멈췄다는 소식이었어요. 급격한 기온 하락에 배관이 얼어버린 거죠. 라디에이터는 차갑게 식었고 전기 히터로 버티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기 히터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저녁 6시 한국 기술자가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테스트 시점이라고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작동해야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씨와 마거리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자가 조작반 앞에 섰습니다. 온도를 설정하고 온수 순환 밸브를 확인했죠. 지훈 씨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가동 버튼이 눌렸습니다. 보일러에서 낮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수가 파이프를 따라 순환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처음 몇 분간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얹어봤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톰슨의 말이 떠올랐죠. 돌집은 열을 잡지 못한다는 그 경고. 혹시 정말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지근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서서히 물러나는 느낌이었죠. 20분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강렬하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봄날 햇살처럼 낮고 고르게 퍼져나갔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밤, 바깥은 얼어붙고 있는데 이 집 안에서는 바닥이 먼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 온기는 조용한 파도처럼 방 구석구석으로 번져갔습니다. 마거리 씨가 바닥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제임스 씨도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바닥을 밟아봤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실내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공기마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집 안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차갑던 돌벽도 조금씩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죠. 그때 마거리 씨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림이 멎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펴서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제임스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논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체감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수치나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는 따뜻함이 진실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이 결과를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폭설 속 얼어붙은 밤, 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가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을요. 챕터 6- 온기의 증명. 이튿날 아침, 폭설은 여전히 마을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어젯밤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죠.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였어요. 마치 봄날 햇볕을 쬐은 돌처럼 부드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온기는 발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졌죠. 거실에는 제임스 씨와 마거리 씨가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어깨도 펴져 있었죠. 마거리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오늘 새벽에 한 번도 떨지 않았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어요. 수십 년간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밤들, 의사의 경고, 지난 겨울의 폐렴. 그 모든 고통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제임스 씨도 바닥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밤새 바닥이 이 온도를 유지했다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덧붙였죠. 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거실 중앙도 구석도 창가 근처도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균일한 따뜻함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방식에서 느꼈던 온도 편차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힘이 아니었어요. 한국식 난방에 담긴 삶의 방식, 그 철학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을 만드는 방식.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가장 낮은 곳부터 온기를 채우는 사고방식. 추위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집 전체에 균일한 온기를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한 한 점이 아니라 부드러운 전체. 순간의 열기가 아니라 지속되는 따뜻함. 그것이 한국식 난방의 핵심이었죠. 지훈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온돌방의 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라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바닥의 온기가 건강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바닥에 다시 한번 손을 얹었어요. 이 온기 속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장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철학,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지혜. 그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만은 다른 계절을 품은 듯 했어요. 얼어붙은 겨울 한가운데서 봄날의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순간 존경을 느꼈습니다. 폭설 속에서 살아남은 건 열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기술, 삶을 품는 따뜻함. 그것이 이 집을 바꾼 진짜 이유였습니다. 챕터 7 남은 바닥의 기억. 돌이켜보면 처음 이 집 바닥을 손끝으로 눌렀을 때 느꼈던 감각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얼어붙은 그 습기는 어떤 부족함의 신호였어요. 생명력이 빠져나간 공간, 사람이 편안히 머물 수 없는 곳. 그 차가움이 제게 던진 질문이었죠. 그 복선은 지금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바닥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진 건 온기였어요. 같은 바닥, 같은 위치였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틀 전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던 그곳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따뜻함이 올라왔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폭설 속에서도 제임스 부부의 집만 따뜻하다는 이야기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봤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으로도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어떻게 이렇게 고르게 데워지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또 다른 주민은 방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창가 근처도 따뜻하고 구석도 따뜻하다며 감탄했어요. 자기 집 라디에이터는 옆에만 서 있어야 따뜻한데 여기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죠. 그때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강하게 반대하던 그 난방업자였어요. 그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얹었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은 손을 떼지 않고 바닥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의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인정으로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이 집만 살아남았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집들은 보일러가 멈췄고 전기 히터로 버티고 있는데 이 집은 오히려 더 따뜻해 보인다고 덧붙였죠. 그 말이 마을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까까지 회의적이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부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죠. 한 중년 남성이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집에도 이걸 설치할 수 있냐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은 다른 계절을 품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겨울 한복판에서 봄날의 온기가 흐르는 공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일까요? 수백 년간 이어온 관행이 최선일까요? 이 작은 돌집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두려울 수 있지만 더 나은 방식은 분명 존재한다고요. 낯선 것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마거리 씨가 차를 내오며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요. 밤에 떨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여러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어요. 온기는 변함없었습니다. 이 따뜻함 속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죠.
사람을 향한 배려, 삶을 품는 철학,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용기. 그 모든 것이 이 바닥 아래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온기는 변함없었어요. 폭설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사흘 밤낮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 따뜻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바닥 아래 깔린 이열의 층. 그 안에는 단순한 파이프와 단열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난방 기술의 논리, 장인들의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배려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가장 약한 이들, 가장 추위에 떨던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이 기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임스 씨와 마거리 씨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거리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 겨울은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요. 밤에 떨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씨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겨울 폐렴으로 고생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의사도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요. 지훈 씨가 차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온돌 설치를 제안했을 때 많이 망설였다고요. 영국에서 통할지 돌집에서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장인 어른의 건강이 너무 걱정됐고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을 믿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에 오르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얼어붙은 겨울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톰슨을 비롯한 여러 주민이 한국식 난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더 많은 집에서 시도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어요. 단순한 공법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폭설 속 따뜻함의 철학이라고요. 기사는 한국식 바닥 난방의 기술적 우수성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그 기술 안에 담긴 사고방식, 사람을 품는 따뜻함, 변화를 받아들인 용기를 중심으로 쓸 거예요. 창밖으로 눈 덮인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풍경 속에서 문득 노부부의 따뜻한 거실이 떠올랐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부드러운 온기, 균일하게 퍼지던 따뜻함, 손 떨림이 멎던 순간. 저는 기자로서 선택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다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낡은 방식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이 작은 돌집에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리겠다고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 바닥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차갑던 습기가 따뜻함으로 바뀌던 그 감각. 그것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난방 기술이 해외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온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행복만 가득 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